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호 여사의 빈소에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고인의 유언이 전해져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과 관련해서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SNS에 올린 글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고 이호 여사 별세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식 조문 시간을 좀 앞당겨서까지 그렇게 조문 행렬이 많았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왜 조문을 하게 되는지 어제 유지도 그렇고요. 또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우선 고난에 찬 아름다운 삶에 대해 애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DJ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수 쪽에서. 그런데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 같고, 또 일설에 따르면 이제 그 탄압을 했던 당사자인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책임자들도 이희호 여사를 되게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까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하여 메시지를 남긴 여성 지도자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엉뚱하게도 여성이다 보니 사회활동을 한 그 동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 책에서 제일 인상적인 부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막내 김홍걸 씨를 낳은 그때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63년에 김홍걸 씨를 낳았는데 이후의 여사 나이가 4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집 식구도 또 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서 친정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났다. 요 대목이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아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고난받는 야당 지도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여성 운동의 실천적 선배로서 어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한 삶을 살다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개월 전에 큰아들의 별세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족들이 혹시나 충격을 받으실까 봐 알리지 않았다 해서 저희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2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별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네. 이 교수님 어떻게 좀 느낌을 받고 계시는지? 물론 뭐 의원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일종의 희생에 대한 가치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행에 대한 책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도 동행에 대한 책을 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같이 살면서 나의 잘못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늘 너그럽게 모든 것을 용서하며 아껴준 것 참 고맙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한 얘기거든요. 역시 이제 정치인 안에 인동체의 안에 여성 인권 운동가 등등으로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닙니다만 결국 한 남편을 국가 민족에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정말 그야말로 뭐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희생하면서 그 희생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좀 그렇고요. 뭐 존경받는 원로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이희호 여사도 그 중에 한 분이고, 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원로라 그러면은 김영석 교수 같은 분, 100년을 살다 보니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사회가 그런 원로들을 존경하고 이런 풍토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렸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희호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그렇죠.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표현까지 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뭐 우리 최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야 뭐 얻어 듣는 그런 긴데 어떤 언론을 보니까 지금 91세 된 김정래 전 보건사회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쭉 나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희호 여사와 김대중 대통령의 중매를 직접 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니까 참 재밌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 운동가였고 이화여전을 나왔고 이화여대를 나왔고 서울대를 나왔고
미국에 유학까지 온 초인류 엘리트 여성으로서 장래가 보장된 여성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치 신인이었었고 앞날이 보장받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택했느냐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 뭐 많은 질문을 받았겠죠. 근데 이호 여사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생겼지 않느냐 이런 예. 얘기죠. 이런 얘기가 평범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속에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정리 그 보건사회부 장관 이야기에 따르면은 1사 구태 당시에 인천에서 해운업을 하고 있었는데 짐을 싣고 내려가는 과정에 피난민을 태우고 내려가라 이런 얘기가 예.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데 있어서 부산에 오면 나한테 전화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왔고 만난 과정에서 이호 여사를 소개를 시켜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열애 사실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보더라도 그냥 평범한 만남이었습니다만 그 가치 자체가 평범 자체가 비범하다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어제 그 김성재 장례위원 집행위원장이 했던 유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두 가지였죠. 국민과 평화통일을 기도하겠다 말씀하셨고 사절을 대통령 기념관으로 또 노벨상 상금을 기념 사업에 써달라 이런 유지를 남기셨어요. 제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유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지를 넘어가신 분이고 공익적인 삶과 개인의 삶이 일치한 분이고 그래서 아까 김홍걸 아들 얘기를 예.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인 김홍걸 님도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 경험들을 하잖아요. 특히 공익적인 삶을 표방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익적인 삶을 표방하면서 늘 사적인 일부를 뭔가 이렇게 놔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다 자식이거든요. 막판은. 근데 그것까지 끊어버리시고 영면하셨기 때문에 울림이 앞으로 갈수록 더 클 것 같습니다. 동교동계 이제 이호 여사 이호 여사님만으로도 이제 동교동계 굉장히 큰 정신적 지주였다고 하던데 실제로 좀 어느 정도였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호 여사님은 보통은 내조를 하잖아요. 그쵸. 여사님들이. 예.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만 예. 애초에 그게 성립이 안 되는 분이셨어요. 내조라는 것이. 그래서 늘 그 동지였고 그리고 때로는 남편보다 더 철저하고 원칙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교동 전체의 하나의 정신적 지주처럼 네, 그렇게 작동을 해왔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잘생겼다. 그거 진짜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젊은 시절에 김 전 대통령 사진을 보고 진짜 너무 잘생기셔서 제 집사람도 저한테 그래서. 네, 다들. 그래서 그때 저희 시어머니, 저희 어머니 다 인물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여사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성 국회의원들 만나거나 이럴 때 슬쩍 하신 말씀이 처음에 봤을 때 네.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느꼈다. 어. 네, 굉장히 큰 사람이 될 것 예. 같은 예감? 그게 같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동교동계가 이제는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과거의 한 시대의 역사로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 장이 닫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평범한 만남에 아주 훌륭한 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얘기에 따르면 세 가지라 그래요. 뭐냐 그러면 잘생겼다, 인간적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인간 자체로서의 발전성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거기서 얻은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걸 보고 상당히 좀 발전적인 사람이구나. 이게 두 번째 매력이었다라고. 그 세 번째 매력은 뭐냐 그러니까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게 동정심이죠. 여성적인 어떤 모성심리가 발동했다. 아무것도 가질 게 없는 무일푼이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크니까 내가 희생했더라도 이 사람을 키워봐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이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한 그런 기준이었다고 그래요. 예, 해고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여성 국회의원 얘기 잠깐 했는데 여성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특히 DJ 정부 시절에 여성들의 정치 진출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하셨죠. 네, 그래서 여성부가 만들어졌잖아요, 최초로. 네, 그리고 그거는 저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께서 하셨지만
결국은 그 추진 동력은 이희호 여사에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현재 이렇게 걸출하게 큰 여성 지도자들 뭐 한명숙 총리부터 김상희 의원까지 그게 크게 보면 이제 그 인맥이죠. 이희호 여사 인맥 아래 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발인하기 전에 여성 후배들이 모여서 따로 추도 예배를 여사님을 보내드리는 추도 예배를 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은 여성 정치인, 뭐 여성 지도자 사실 일반화됐잖아요. 예. 그거를 누가 뭐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저 때는 그렇죠. 여사님이 활동하던 때가 1950년대, 60년대셨던 거예요. 저 때 엘리트 여성 운동가가 겪어야 했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겠죠. 예. 근데 그거를 돌파해 오시면서 그냥 얘기하면 남편이 어려움 겪을 때 그냥 눈물 흘리는 아내가 아니라 앞장서서 투쟁해주는 남편을 위해 전 세계 구명 운동을 하는 그런 아내였던 거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예. 우리 그 대통령의 영부인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호 여사를 영부인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서 어떤 형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를 보니까 전략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내조도 내조지만은 뭐냐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운동, 인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여성 가족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소리 없이 현실 정치에 사실 참여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성장성을 나타내고 발전에 대한 가치를 던져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동성동본 결혼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상 혜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적극적인 대외 활동량 이런 것이고 예. 보니까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김옥수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김옥수 여사는 그냥 말을 하지 않았죠. 이순자 여사가 워낙 적극적 활동하다 보니까 여기 문제 있다. 좀 침묵형 뭐 이랬고 손맹수 여사 같은 경우는 내주형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영부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왜 엄격하냐면은 도덕적 잣들을 많이 갖다 대거든요. 유교적 사상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침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이호 여사가 그런 현실 정치에 대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현명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제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도 조문을 했습니다. 여야 대표들 다 갔죠. 황교안 대표도 첫날 조문을 했습니다. 장례위원회 고문도 마다하지 않겠다 해서 맡았죠. 오랜만에 여야 5당 뭐 지도부들이 다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국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번에 이호 여사 별세를 계기로 어떤 꽉 막힌 어떤 국회 정국이랄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요청했던 협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기로 삼을 만한 좋은 공간과 기회가 아닌가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고 다투다가도 부모님 상을 당하게 되면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것이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장례위원회의 고문도 맡으시고 그리고 일단 문상을 가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애도의 마음으로 하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조금씩 더 양보해서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이호 여사님께서 저렇게 가셨는데 국회 얘기를 하는 게 좀 외람된 얘기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도 조문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 사망했을 때 이호 여사가 조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북한에서도 일륜적인 예의를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 이후에 정치적인 계산 없이 그냥 조문을 오면 어떨까 예. 생각합니다. 고인께서도
국회가 오히려 더 정상화돼서 국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실 것 같아요. 네, 제 그렇죠.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1년 전에 이미 유언장을 썼었고 그 유언장의 첫머리가 통합과 화해를 해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오면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호 여사가 가장 최근까지 대외 활동을 했는 것이 뭐냐 이래 보니까 2016년 11월 8일인가요? 전북에 있는 정읍 서영여고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거기서 했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꿈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먼저 고민하라 이 말을 했더라고요. 불과 3년 전인데 이 메시지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정치권과 사회가 우리 어린 청년들에게 오늘 축구도 뭐 이겼습니다만은 꿈을 꿀 만한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은 참 이호 여사의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좀 각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이번 기회에 좀 정상화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렵다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호 여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원로의 따끔한 한마디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이 먼저 돼 있느냐 안 돼 있다고 봐야 되죠.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속에 계산 다 따로 하고 있으니까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합의문에 대한 문구 문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문의 문구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오신환 의원이 대표가 여기에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요. 뭐 그 어떤 합의 문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섹터별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걸 내라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그건 괜찮은데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 사개특위, 정개특위에 대한 연장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또 시끄럽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건 뭐 내막을 좀 살펴보면 한국당으로서도 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이 되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을 순방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왔는데 글쎄요, 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이 아니 SNS의 글이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잇따라 지금 저기 있는데 본인은 또 그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철렵질, 질이라는 표현. 예,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말이죠. 그리고 나도 어디 가고 싶다. 이거 막말이고 조롱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가 19대 국회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실 때 그 뒤에다가 이렇게 막말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하도 요즘 중립을 취하시는데 과거에 어땠나 찾아봤더니 해외 순방 갈 때 민주당은 문제점을 지적해도 그냥 품위 있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고 또 북유럽 방문은 나름 의미가 큰 것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들 방문하고 그리고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게 있잖아요. 적대적인 관계가 갈등의 시대를 거쳐서 화합으로 나가는 그 긴 여정에 대한 의미 예.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재조명하고 뭐 하기보다는 일단 흠집내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뿐만 예. 아니라 더 문제인 것은 그런 대통령께 막말을 하고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명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막말이 아니고 그걸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막말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막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막말 아니라고 해요. 그럼 그 막말은 뭐가 되나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막말에 대해서만은 뭐 정말 여야가 다 안 하겠다.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막말 프레임에 자꾸 빠져서 막말의 늪에서 빠져나와 달라.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사실 3사 일어나라라고 황 대표가 경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막말이라고 하는 게 더 막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태도가 사뭇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그냥 뭐 기본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의 지도자인데 지도자답게 국론을 갈라놓을 수 있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 선정에 있어서는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든지 여기에 대해서 일벌백계 원칙을 천명하든지 이러는 게 맞겠죠. 그러나 현실은 사실 정치입니다. 정치인데 막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도발이라는 의미도 되죠. 이 도발이라는 것은 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클린턴 아닙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예. 도발에 거의 뭐 달인이랄 정도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요 좀 가성비가 높습니다.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사실상 막말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한국 정치권들은 말 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막말로 이야기해야 될지 사전적으로 본다 그러면 함부로 생각 없이 내받는 말 이걸 막말로 한다는 것인데 시중에서는 그 막말에 대한 영향 그리고 막말에 대한 성향 자체를 그렇게 받아보지는 않습니다. 좀 듣기 거북하거나 욕설이 들어가거나 좀 비아냥적인 그런 얘기를 막말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정치권의 말이 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민경욱 대변인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발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게 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정치적 함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 목적성이 뚜렷하고요. 그다음 직소성이 있고 지속성, 그다음에 용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성이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던지는 대신 다른 형태의 이득 즉 다른 쪽으로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목적성이 분명하다. 그다음 지속성 한 번으로 끝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연발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용맹성이 있다는 겁니다. 도발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다. 결국 어떤 목적성이 확실하니까 용맹성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경욱 대변인을 여권의 입장에서는 막말이라고 폄하를 할지 몰라도 정치권 내에서 함의적으로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분석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주도 면밀한 정치적 계산하에 나온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정말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에는 뭐 많은 부분 동의하는데 막말하는 것을 용맹이라 그러니까 그 막말하는 것을 용맹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그거 틀린 거죠. 저 얘기는 몇 번 꼬아서 그걸 평가할 때 이런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느냐 그 책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소위 이제 정치를 책략으로 보는 것 그런 시각 국민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막말은 막말입니다. 막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나 딸이 엄마한테 외국 여행 가는데 엄마 여행질이나 해서 되겠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용기이지 막말하는 것을 용맹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버리면 아마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막말을 할 거고 더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막말 프레임에서 못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막말 관련해서 그 지난번에 김무성 의원의 그 이야기가 있어서 국민청원이 됐는데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어제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의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중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정당 해산 청구 부분이 있었죠. 국민청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이 뭐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의 그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그리고 한국당의 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조금 자존감을 찾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빨리 그 이 혼란된 뭐랄까요 늪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강기정 수석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 전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180만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33만이 해산에 동의했다. 그래서 이건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정한 판단을 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거 사실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숫자가 많은 것은 저는 최근에 국회 정상화가 되지 못하는 원인을 대다수의 여론조사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흔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당 흔들기, 막말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원인이 좀 더 많은 거고 거기에 또 하나는 원래 야당의 청원인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그렇게 많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30만이고 자유한국당이 180만이면 저는 뭐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민주당 청원은 50만 정도 이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전부 지금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안 좋게 보고 있다. 이거 객관적인 기술인데 민주당도 그러면 같이 발끈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국회 보기가 너무 힘들고요. 지금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얘기 듣고 시간 말씀. 됩니까? 예,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공통적인 주제가 저 이호 여사 얘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 강기정 수석이 한 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쭉 전문을 보고 봤는데요. 4가지 점에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청와대가 꼭 이런 걸 가지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느냐는 그런 물음도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183만과 33만의 숫자를 굳이 대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숫자에 대한 그런 부분, 이것이 어느 것이 도드라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또 시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국민청원 해산을 요구한 것인데 내년 총선까지 기다리기가 답답하지 않는 질책이 있다. 이 말도 사실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총선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으로 들릴 수가 있다.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헌법 8조와 헌법 8조 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가 되긴 합니다만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상 결정의 중요한 관점은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냐에 대한 그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월 임시총회 통과 법안이 없었고 추경이 48조 미루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국에 대한 문제점 자체가 한국당 야당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보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해산 청구에 다른 방법이 없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헌법 8조 8조 사항에 대한 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야권의 입장에서 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청와대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된 것이냐 이것도 의문이지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직접적이지 않아도 야당을 겨냥하는 그런 정치적 공세 또는 선거에 대한 어떤 압박 뭐 이런 걸 들릴 수 있으니까. 이거 뭐 다 맞는 말인데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야권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3명 대 이상의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